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모처럼 제가 한 번 잡고, 이게 그 만만한 책은 아니고 또 가벼운 책 또는 얇은 책은 아닌데 한 번 손에 잡고 끝까지 읽게 된 책 또 소개도 해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저희 여의도 맨션도 참 감사하게도, 진짜 감사하게도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책 홍보 관련한 부탁 또는 책 광고 관련한 문의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저희 구독자가 뭐 많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경제 경영 서적들은 좀 그런 특화된 채널에 부탁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편인 것 같은데, 저희도 뭐 내용 대충 훑어보거나 파일 보내주신 거 보고 이거 구독자분들께 전달하기엔 좀 미흡한데 하는 거는 송구한 말이지만 뭐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된 거는 과감히 배제를 하는데요. 이번 책은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책인데 우연히 광고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진짜 끝까지 읽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체크한 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러미 리프킨 책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제러미 리프킨 책을 제일 먼저 접한 건 한계비용 제로사회라는 책을 제일 먼저 접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때 수소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소와 관련돼서도 조금 국제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책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아마존 들어가서 외서 찾고 있었는데 제레미 리프킨이 수소혁명이라는 책을 또 냈더라고요. 다행히도 국내 번역본이 또 있어서 저도 그때 다시 국내 번역본으로 아주 수월하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제러미 리프킨의 바로 신작 플래닛 아쿠아라는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근데 벌써 오늘 영상 찍는 날 시점에 이게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와서 이 출판사인 믿음사분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광고를 해드려도 뭐 해드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서 하여튼 일단 저도 워낙 재밌게 읽었고,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그동안 여의도 맨션에서 안 다뤘던 내용 하나를 이제 앞으로 좀 다뤄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PD 오면, 조 PD가 지금 잠깐 부재 중인데 조 PD가 돌아오면 물 시리즈를 좀 몇 편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화두였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플래닛 아쿠아, 이렇게 이름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읽다 보면요, 책 제일 뒷 말미에 저자가 뭐라고 어떻게 보면 제안 아닌 제안을 하냐 하면요, 우리 지구라는 행성의 이름을 아쿠아로 바꾸자. 그래서 플래닛 아쿠아가 이 책 제목입니다. 그럼 지구라는 행성 이름을 왜 아쿠아로 바꾸자는 거냐? 이 사람 뭐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요, 그만큼 우리 인류에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바로 물 문제라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모두 머리에 각인시키고 지금 당장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장 수월성 있고 가장 효과성 있는 그런 캠페인은 우리의 명칭, 사는 곳의 명칭을 바꾸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냥 우리 아쿠아라고 이름 바꾸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물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우리 인류가 물에 의존해서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동안 전개됐던 여러 사회 흐름들 중에서 몇 개가 더 명확하게 와닿아진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Z세대 분들의 환경에 대한 고민들, 환경에 대한 진정성 있는 흐름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도 많은 힌트 아닌 힌트를 주면서 MZ세대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주 쉽게 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그리고 X세대, Y세대, Z세대, 그 다음에 MZ세대, 그 다음에 알파세대가 있는데, 젊은 계층들일수록 환경에 대한 의식과 환경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더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듯한 흐름이 요즘 여기저기서 목격이 됩니다. 심지어 이 MZ세대 이하의 세대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마저 있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냐면요, 우리 MZ세대들은 동료 생물들과 동료 동식물들과 같이 이 행성에서 서서히 멸종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라고 저자는 기술합니다.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해요.
사실 기성세대들 중에서는 우리들도 물론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인식들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환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 있는 행보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MZ세대들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친환경적이지 못한 제품이라든가 기업의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죄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조금 더 우리보다는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지금 이 이상기후 현상들이 결국 계속 가속화된다고 했었을 때 본인들이 우리 나이 때 아니면 우리보다 더 작년이나 아니면 황혼의 나이가 됐었을 때 과연 이 행성에서 내가 쾌적하게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더 많이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들은 아직 여기서 살아야 될 여정이 더 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조금씩 지켜가면서 조금 더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이 절절히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우리 인류에서 살고 있는 동물 중에 한 50%가 멸종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동물들의 절반 가까이가 멸종 위기 또는 멸종으로 치닫는 상황이라면 분명 이런 행태는 우리 인류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MZ세대들은 더더욱 절절히 느끼고,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도 이제는 우리들 당대에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다라는 인식들을 조금 많이 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환경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복잡다기한 환경의 메커니즘, 이것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여기에 대한 진단과 또 상황에 대한 판단도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적어도 우리 모두 공감을 갖고 우리가 이 환경 문제에 만약에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좀 환경은 그래도 보존하는 게 좋겠죠,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이라 하더라도 뭔가 좀 동참을 이끌 수 있는 제일 좋은 시발점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저자는 정말 깊이감 있는 고민 속에서 그게 단연코 물입니다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문화, 예술, 과학, 경제, 산업, 그리고 사회구조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전부 다 열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구상에 물은 전체 지구의 70% 정도를 차지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 담수라고 하죠. 그 담수는 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3%밖에 안 되는 담수 중에서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모여 있고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다시 또 1% 이하의 그런 아주 미미한 양에 불과하다라는 걸 역설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악영향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요,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었던 건 이 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환경 변화 요인들 중에서 물이 가장 급격히 줄어드는 게 우리 인류에게 직접적인 위기가 된다라는 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명이라고 불리우는 여기에 이 많은 행보와 여정들은 철저히 석유에 의존해온 게 아니고요. 석유 없었을 때 석탄으로 우리가 산업혁명 했지 않습니까? 석탄 없었을 때도 우리가 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기타 다른 문명의 발달을 계속해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결핍되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물만큼은 우리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의존을 보여왔다라는 것을 아주 초기 역사부터 언급하면서 서술을 합니다. 우리 문명이 극단적으로 발달되기 시작한 것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착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정착을 했느냐? 바로 담수를 가장 원활하게 구할 수 있는 4대 문명권, 바로 황하 문명권, 인더스 문명권,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유역, 그 다음에 이집트 나일강 문명 등 바로
강유역에서 우리가 초기 문명을 꽃피웠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인구 중에서 절대적인 비중인 70%가 훨씬 넘는 비중으로 대부분 물 근처에서 도시를 만들거나 마을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행태를 하나하나 언급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인류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물이다. 그래서 이 물이 고갈되고 있고 물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여기까지는 저도 좀 뭔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시사점을 분명히 잡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끄덕이면서 봤는데요. 정말 무릎을 치면서 그럴 수 있겠네 생각했던 개념을 하나 더 얹으십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 하면 가상수의 개념을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가상수라는 건 뭐냐면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물을 소비하는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물을 소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 경우도 결국 물을 소비하는 것이니 그런 간접적인 형태로 물을 소비하는 것까지 전부 카운트해서 한 나라가 필요한 물, 한 나라가 공급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물 부족에 우리 인류가 곧 직면하고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의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가상수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물을 쓰는 양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요, 농업용수, 그리고 산업용수, 그리고 생활용수, 그래서 연간 우리가 물 얼마나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농업용수라는 것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에 투여되는 물들을 기반으로 물 얼마나 쓴 거야? 이걸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한국인들이 농작물을 소비하는 데 쓰는 물의 양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더 많다는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저자는요, 우리나라 같이 외국에서 곡물이나 식량의 절대적인 비중을 수입해오는 국가들은 그것들이 농작물을 수입해오는 게 아니라 바로 물을 수입해오는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밀을 전량 대거 수입해오고 있고,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콩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분명 곡물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만요, 만약에 어떤 국제적인 분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거나 아주 뭐라 그럴까요?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려서 어떤 해외 국가가 이제 우리 먹을 물도 부족하고요, 그 물을 기반으로 우리가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해외 수출 못해요 라고 해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곡물 사오던 것을 사오지 못하게 되니 그때부터 그만큼의 양을 내국에서 더 많이 재배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더 많이 재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또 뭐가 들어간다? 뭐 땅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물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물을 이 정도 사용해도 아주 큰 문제는 없고 약간 우려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받고 평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을 덜 소비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곡물, 즉 물을 많이 투여해서 생산해낸 식자재를 수입해 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물을 많이 투입해서 생산해낸 공산품을 수입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라는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자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여러 농수산물들 그리고 공산품들은 그 물건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생산하는데 물 몇 리터씩 썼느냐를 봤을 때 그만큼의 물을 수입해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게 바로 가상수의 개념의 근원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가 언급하는 그 가상수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결국 한 나라가 물의 안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물을 계산할 때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물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소비하는 물까지도 전부 다 고려해서 정말 우리의 물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걸로 인해서 참 무릎을 치게 됐어요. 실제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인정하는 세계적인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물 부족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농사 짓는 사람인데 저희 동네에서 물 틀면 수도꼭지에서 물 계속 나오고요. 필요할 때마다 지하수 뚫어서 사용하거나 또 상수원 연결해주는 수자원 공사나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물 부족하다는 것에는 크게 많은 느낌을 못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가상수 개념들까지 머릿속에 떠올리시다 보면 이제는 야, 우리는 정말 물이 부족한 국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와닿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자는요, 이미 이런 현상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우리들에게 언급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시급한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을 여기저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류가 다시 유목민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또 언급합니다. 그걸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한 또 개념이 임시도시인데요. 이 임시도시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도시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곳에선 도시가 있을 수 없겠죠. 반대로 물이 너무 많을 경우에도 초기부터 수상도시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다시 도시가 정례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시도시라는 개념은 무슨 소리냐 하면요. 바로 물이 너무 범람하거나 어마어마한 홍수가 빈발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선 쾌적하게 살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다른 동네를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안정적인 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동네들은 그 도시를 등지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떠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딘가를 향해서 새로이 정주에서 살 곳을 떠나는 기후 난민, 물 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이것도 몇십 년 안에 12억 명 이상의 인구까지 늘어날 것을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7명 중에 1명 꼴은 이제 물 때문에 오랫동안 대대손손 살았던 지역을 등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고 했었을 때 그 나라들이 이런 사람들을 쉽게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자는 책에서 대표적인 국가로 시리아를 꼽습니다. 물론 시리아는 내전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직면해서 그것 때문에 이주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계 수로를 정비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최근 중동 지역에 극심하게 전개되고 있는 물 부족 현상들, 즉 극심한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가뭄 이런 걸로 더 이상 목축이나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들이 시리아 인근의 대표적인 그래도 살만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튀르키예 지역 또는 튀르키예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튀르키예로 넘어온 시리아 국민들이 몇백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을 튀르키예라고 해서 전부 수용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임시 도시인 난민촌, 이 난민촌들을 제공하고 잠깐 거기서 사십시오. 그리고 살만한 곳 생기면 반드시 떠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임시 도시의 대표적인 형태는 바로 난민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자는 데스밸리 사례도 설명을 했는데 참 그것도 저도 놀라웠습니다. 요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데스밸리에 폭우가 내려서 일시적으로나마 하천이 생길 때가 있대요. 그럼 그 일시적으로 하천이 생겼을 땐 그 근처에 녹지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게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 무슨 소리냐? 물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항시 흐르는 곳에서 우리가 그 근처에 여기에선 물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구나 해서 그 근처에 터전을 잡고 우리가 오랫동안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왔던 게 지금의 방식인데, 이제는 물이라는 곳이 있는 장소가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여기에 잠깐 물이 팝업적으로 생겼다가 저기에 물이 잠깐 팝업적으로 생기고 다시 여기에 물이 잠깐 팝업적으로 생길 수가 있게 돼버리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목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저자는 그 얘기를 의미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임시적인 주거 형태들이 바로 임시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슬 대규모 이주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대규모 이주라는 것은 지구 적도 주변의 저위도에 해당되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에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폭우가 내리거나 너무 가물거나 해서 도저히 살 수 있는 적합한 곳이 못 되게 돼버리니 중위도 지역이나 북위도 지역을 향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행보들이 목격되고 있다는 걸 저자가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책의 그 대목을 읽을 때는요, 우리 한국은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했더니 중위도 지역에 가까워서 어찌 보면 지금은 점점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황혼이 되는 그 시점에는 야, 진짜 한국에서도 살기가 점점 어렵구나 라고 생각해서 좀 더 위쪽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이 진짜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만 진단하고 해결책은 진단하지 않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안에는 여러 또 해결책을 어느 방점에서 또는 어느 관점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힌트들을 주고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임시 도시 말씀드렸으니까 임시 하천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연간 강수량이 늘 일상적인 수준으로 아주 균질하게 아니면 특정 우기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간을 갖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시간에 굉장한 집중적인 아주 한정적인 곳에 아주 집중호우로 내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저자는 그 물의 순환의 변화를 설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기는 하천이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하천이 생겼네? 이런 임시 하천. 갑자기 물이 왕창 생겼다가 물이 왕창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도시 시스템, 물 자원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정비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도시는요, 이 집중호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스탠스는 이 극단적인 집중호우로 생긴 물들을 어떻게든 빨리 흘려보내서 우리가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단적인 집중호우로 내린 그 물은요, 원래 1년에 한 3개월 또는 4개월 동안 내릴 물이 2, 3일 동안 내려버리니까 그걸 전부 다 흘려보내버리면 이제 우리가 쓸 물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저자가 지적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지금과 같이 국지성 집중호우가 생기면 빨리 원활하게 잘 흘려보낼 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극단적인 집중호우가 생겼을 그 시점에 우리가 쓸 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저장해 놨다가 그걸 다시 쓸 수 있는지, 물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만났던 우리나라에서 이런 수력 또는 또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학자분과 담소를 나눴던 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강남의 일부 지역들은 집중호우로 상습 침수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요, 강남에 있는 그 수많은 빌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빌딩의 옥상을 나름대로 방수시설을 다시 하고 인프라를 조성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을 땐 그 빌딩의 옥상들이 한 30cm에서 15cm 가량의 일정 수준의 물을 그냥 그 저장 탱크처럼 마치 수족관처럼 담고 있도록
다시 다 설계하거나 새로 건물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설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그렇게 각 건물들이 그런 집중호우 기간 동안 자신들이 물탱크에 다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한 용도로, 예를 들어서 건물 청소를 한다라든가 이런 곳에는 충분히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저자는요, 이제 도시 근처에 저수지를 또 많이 확보해야 될 시점들이 도래해가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임시 하천과 맞물려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저수지라는 건 결국 국지성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 갑자기 내렸던 그 물을 그냥 전부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저장은 해놓을 대규모 공간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곳들을 저수지라는 예전에 우리가 물을 확보했던 대표적인 방식들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확충하지 않으면 물 부족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걱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저자가 걱정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땅꺼짐 현상입니다. 지하수를 많이 캐다 쓰다 보니까 이제 지하수도 점점 고갈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층이 갑자기 빈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 물이 채우고 있었던 부분이, 그러니 땅이 푹푹 꺼지는 이런 현상이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점점 더 많이 목격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언급들을 할 때마다 저는 이 책이 우리나라를 언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웬만한 어떤 국내 서적들보다도 더 우리 얘기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절절하게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 부분에서도 어떤 관점에서 설명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를 어떤 관점으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큰 프레임의 전환, 이런 것들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면 또 책 읽는 재미가 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들 몇 가지만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그때도 또 물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영순이거든요. 그런 것들 할 때 어떤 고민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다른 물과 관련된 고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기회를 또 가져볼까 합니다. 나름대로 또 영상 보시면서 공감 어린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놓쳤거나 그런 부분, 교수님 이런 관점에서도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분들 우리 명성 PD님이 선정하셔서 또 5분에게 또 도서 보내드릴 기회 또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의도 맨션에서 방송국에서는 뭐라 할까요? 지금 커런트 이슈라고 하죠. 이런 거 요즘 핫하니까 이거 좀 다뤄주세요 라는 것들에 조금 더 집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청률 또는 청취율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여의도 맨션은 뭐 저랑 우리 PD님들하고 그냥 소소하게 운영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방송국이나 미디어에서 그 관심을 좀 덜 갖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말 편하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이슈가 뭔지 늘 찾게 되는데요. 이 플래닛 아쿠아 덕분에 또 우리가 좋은 화두 하나 찾은 것 같아서 앞으로 물 얘기도 기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